가지 마. 나를 두고 떠나지 마. 선영아, 아가야, 제발 돌아와.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마루에 상복 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앞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나 박순덕은 그 봉투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돌아온 지 1시간. 집안은 향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가 두 손 모아 절을 3번 하고 나서 그 봉투를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 준호.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밤 강남대로 어디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오나 봐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몇 장이나 되는 편지였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뜯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용서를 빌어?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고 편기가 든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며느리와 나, 이제 남남이라고. 아들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중 한 조각에 어머니, 죄송해요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마저 발로 밀어냈습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준호가 22살 때였습니다. 집에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나는 설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선영이를 처음 봤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부엌까지 따라와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선영이의 손은 작고 하였습니다. 그릇을 닦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넉넉하진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비슷하게 자랐어요. 선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선영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괜찮은 아이 같구나. 사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낳지 못한 딸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선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 떡, 때로는 꽃. 어머님, 시장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요. 선영이가 건넨 국화 한 다발. 노란 국화였습니다. 나는 그걸 부엌 창가에 꽂아두었습니다. 준호와 선영이가 결혼한 건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선영이의 화장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어머님도 오늘 정말 예쁘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을 영영 놓게 될 줄은. 신혼집은 우리 집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공간. 하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선영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나도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둘이 하면 빠르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시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선영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준호의 가방을 받아들고 구두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네 식구가 함께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 나, 준호, 선영이 좁은 밥상이었지만 넉넉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드세요. 선영이는 늘 제일 좋은 반찬을 우리 부부 앞으로 밀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계란말이 한 조각. 너희나 먹어라. 저희는 많이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이 앞 접시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1984년 여름 선영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나는 매실청을 타서 갖다 주었습니다. 선영이는 그걸 조금씩 마시며 견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선영이의 등은 너무 얇아 뼈가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선영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유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반대편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올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마음 편히 가져라. 하지만 선영이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습니다. 선영아, 너 좀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1986년 선영이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5달째 조산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영이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어머님, 선영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왜? 아가야. 저 준호 오빠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이도 못 지키고. 어머님, 저 때문에 이 집안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선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넌 이 집안의 행복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웃는 거야. 선영이는 내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습니다. 1987년 봄,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친구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준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호는 그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집에 전보다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나 써라. 사업 자금 모아야지. 하지만 여름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가을이 되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어디 갔니?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명절에?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선영이를 봤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멈춰 섰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영이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제물에 불어터진 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서 있었을까요? 다리도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준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이가 돌아왔을 때 불렀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님. 힘들지? 선영이가 멈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다 봤어. 시장에서.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왜 말 안 했니?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선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런 선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디 있니? 사업이 잘 안 돼서 준호 오빠가 힘들어해서 제가 조금만 도우려고 선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니? 몰라요. 오빠가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나는 선영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준호 씨 계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문 뒤에서 떨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전해주세요.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서류 한 장.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얼마나 빌렸니? 3천만 원이요. 1987년 3천만 원. 우리 집을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울고 선영이도 울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니? 할 수 있어요. 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선영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이 아이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1989년 11월 14일 화요일 비가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선영아? 준호 오빠가 전화기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끊겼습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준호 씨가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지만 우산도 없이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요. 운전기사가 뭔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어디 있어? 간호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수술. 무슨 수술? 교통사고로 들어오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끝에 선영이가 보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부르자 선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초점 없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영이가 쓰러졌습니다. 나는 달려가 선영이를 붙잡았습니다. 선영아. 정신 차려. 간호사들이 달려와 선영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쇼크 상태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평생 안 해본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 새벽 2시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저요. 제가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야! 복도가 울렸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선영이는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영이 침대 옆에 앉아 젖은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영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선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영이의 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선영아. 내가 손을 뻗자 선영이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선영이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 준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선영이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내렸고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절을 할 때마다 선영이는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충격이 컸나 봐. 그러게. 한마디도 안 하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선영이 옆에 앉아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물 좀 마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마네킹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준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상주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보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너를 이 꼴로 만든 것 같아.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친구를 봤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당신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에요. 선영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선영이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날,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관을 들고 나갈 때 선영이가 쓰러졌습니다. 선영아, 나는 달려가 선영이를 붙잡았습니다. 선영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호 오빠, 준호 오빠. 안 돼. 가지 마. 처음으로 선영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영이를 부축했습니다. 나도 함께 통곡했습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고 떠났습니다. 우리 준호를 싣고 화장터로 가는 길, 나는 선영이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선영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괜찮니? 괜찮아요. 혼자 살 수 있겠어?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작은 유골함, 그 안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선영이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선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선영이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 나갈게요. 뭐라고?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집 나가면 생각이 안 나겠니? 선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른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선영이가 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얀 봉투를 던지듯이 놓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선영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연락은 하고 지내자. 그러나 선영이는 대답도 없이 문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영이가 놓고 간 편지를 보았지만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매정하게 나가버린 선영이가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1990년이 왔습니다. 준호 없는 첫 번째 새해였습니다. 나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2 그릇을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준호 것. 준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빈 그릇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19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 있어요. 준호 잘 챙겨줘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995년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충분했습니다. 가끔 선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재혼은 했는지. 한 번은 찾아보려고 했고, 전화번호부도 뒤져가며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선영이란 이름은 너무 많았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나에겐 그저 또 하나의 해일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입니다. 나이 드시면 다 겪는 일이에요. 의사가 말했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2005년 준호의 16주기가 되어 혼자서 봉안당에 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유골함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머리도 하얗게 샜어. 향만 피어오를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2010년 낙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혼자 죽는 게 2015년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 노인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노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문득 선영이가 떠올랐습니다. 선영이도 누군가를 저렇게 부축하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일까? 나처럼. 2017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현관문을 열어둔 채 나가거나. 이웃이 염려했습니다. 요즘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러는 거지 뭐.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18년 겨울 119가 왔습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없어요.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어딘가에 있겠지만 2019년 봄 나는 드디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준호야, 엄마 이제 요양원 간다.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엄마 기다려. 곧 갈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말순, 90살. 아들 있어요?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있었어요. 먼저 갔나? 네, 그럼 며느리는 싸웠어요? 비슷하게요. 말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후회하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요양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편지 왔어요. 편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만인지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 김선영.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다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선영. 그 이름. 30년 만에 보는 이름.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저 손만 떨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봉투만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편지요. 누구한테서? 며느리요. 오, 그 며느리? 30년 만에. 말순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뜯어봐요. 뭐라고 썼는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뭐라고 썼을지. 그럼 더 빨리 봐야지. 뭘 그렇게 망설여요? 말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자, 내가 같이 있을게요. 뜯어봐요.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하얀 편지지, 까만 글씨.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님, 안녕하세요. 3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1989년 11월 14일. 그날 일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준호 오빠의 교통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하게 나와달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싸우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사업 때문에 저를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나오라고 했고 제 다그침에 오빠가 나왔습니다. 저를 만나러 강남대로를 달리던 오빠의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어서 통제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제가 불러내지 않았다면 오빠는 살아 있었을 겁니다. 30년을 그 죄책감과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오빠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냐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말기랍니다. 죽기 전에 어머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드렸던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읽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편지를 쓰고도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웃으면 세상이 따뜻했어요. 잊지 못합니다. 같이 부엌에서 밥을 하던 날들, 잡채를 만들던 날들, 시장에 같이 가던 날들, 어머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날, 넌 이 집안의 행복이야 라고 하시던 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언젠가 준호 오빠를 만나시거든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가 미안해했다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다고.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사진입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2019년 10월 5일. 김선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른 사진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나, 준호, 선영이 셋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1985년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준호가 카메라를 들고 셋이서 찍자고 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웃으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웃어라, 선영아. 내가 선영이를 쿡 찔렀습니다. 어머님, 간지러워요. 선영이가 웃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말순 씨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도 제 잘못이에요. 제가 편지를 읽었어야 했는데 제가 찢어버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30년이에요. 30년을. 그래도 알았잖아요. 그 아이 마음을.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최장암. 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아, 어디 있니? 주소가 없었습니다. 발신 일란에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지은. 지은 씨, 부탁이 있어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이 편지 발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봉투를 보여주자 간호사가 봉투를 살폈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네요. 서울 마포구. 마포구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은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요. 이 사람 찾아야 해요. 내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지은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지은 씨는 김선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 주민센터에 문의해봤고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 어두운 얼굴로 지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찾았어요? 네. 찾긴 했는데요. 지은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세브란스 병원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 씨가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물었습니다. 김선영 환자 면회 왔습니다. 아, 선영 씨. 303호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안 좋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 씨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303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사람,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선영아. 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져 있고 얼굴은 뼈만 남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엄마야. 선영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면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그래, 나다. 편지 받았어.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받았어. 다 읽었어. 나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영이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만 울어. 이제 그만. 나도 울었습니다. 선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정말요? 정말이지 그럼. 선영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웃음. 어머님,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다. 30년 동안이나 네 편지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 괜찮아요. 이렇게 저를 만나러 와 주셔서 감사해요. 선영이의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가지마. 제발. 어머님, 준호 오빠, 보고 싶어요. 그래. 가서 봐라. 우리 준호. 오빠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랑한다고 해. 엄마도 사랑한다고. 네. 선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영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삐.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안 돼. 선영아. 지은 씨가 나를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선영이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주가 아니었지만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허락해줬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세요. 선영이에게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선영이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지갑,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지 못한 편지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20통쯤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 1992년 5월 20일, 1995년 11월 14일, 2000년 1월 1일, 모두 준호의 기일이나 명절, 생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1월 1일,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먹던 떡국. 어머님은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나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 오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빠도 하늘에서 떡국 먹고 있을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선영 올림.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1월 14일. 어머님, 오늘은 오빠 6주기입니다. 봉안당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얼굴 보시면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멀리서만 봤습니다. 어머님,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선영 올림. 2005년 편지. 2005년 9월 15일. 어머님, 오늘 어머님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님은 저를 못 보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혼자 장을 보시더라고요. 무거운 봉투를 드시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몸 상하십니다.
누가 어머님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선영 올림. 2015년 편지. 2015년 11월 14일. 어머님, 오빠 26주기입니다. 올해는 봉안당에서 어머님을 못 봤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머님, 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합니다. 오빠를 만나러 가나 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오빠를 만나면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요? 오빠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어머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있을 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다시 어머님 며느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잘할게요. 선영 올림.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19년 9월에 쓴 편지였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요. 어머님,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어머님과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여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딸 같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영원히. 선영 올림.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이는 30년 동안 혼자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나를 그리워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며. 나는 뭘 했을까요? 30년 동안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빈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선영이가 담겼습니다. 준호가 있는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선영이 데려왔다. 준호의 유골함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30년. 봉안당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옆자리 비어 있나요? 네,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치하고 싶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옆에.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의 유골함을 준호 옆에 놓았습니다. 두 유골함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있어라. 둘이.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선영아, 준호가 보고 싶었지?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유골함은 조용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봉안당에 갔습니다. 꽃을 가져갔습니다. 과일도 가져갔습니다. 준호야, 선영아, 잘 지내니? 두 유골함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어디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 옆에요. 아, 세 분이 함께. 네, 가족이니까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밤에 사진을 봤습니다. 선영이가 보낸 그 사진. 우리 셋이 웃고 있는 사진. 준호야, 선영아, 기다려.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요양원도 폐쇄되었습니다. 면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안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선영아, 올해는 못 가겠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잘 걷지 못했습니다. 기침도 많이 났습니다.
지은 씨가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 좀 쓰고 싶은데요. 지금요? 네.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천천히. 선영아, 내 마지막 편지 받았단다. 읽었어. 다 읽었어. 내가 30년 동안 쓴 편지들도 다 읽었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날 편지를 읽었어야 했어. 찢지 말고. 그랬으면 우리 30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해. 많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내 마음을 준호도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용서할 거야.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선영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잘하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번 생은 우리가 서툴렀어. 다음 생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선영이 유골함에 놓아주세요. 지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부엌에서 선영이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선영이가 계란말이를 내밀었습니다. 너 먹어라. 저는 배불러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밥 먹어. 준호가 선영이를 안았습니다. 선영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했어요? 선영이랑 김치 담갔지. 우와, 김치. 제일 좋아하는 건데. 준호가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선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박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꿈을 꾸셨나 봐요. 좋은 꿈이었을 거예요. 박순덕의 유골함은 준호와 선영이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세 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족처럼. 봉안당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1985년 어느 봄날. 행복했던 그날의 기억.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세상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함께였습니다.